대한민국의 지금 탄소 가격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물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외로 수출할 때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늦네요. 네, 답답합니다. 하여튼 글로벌 시장은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분명히 다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해외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요? 기업들이 해외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리더십이 좀 더 강해야 되고 정치가 아니고 이 경제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해외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캅 30이 진행 중인 만큼 현안을 가장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가 확정됐죠. 2018년 대비 53에서 61% 범위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번 NDC 이 분야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범위가 설정이 됐듯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힘들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 업계나 이런 그린 산업 업계에서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니까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을 좀 한 것 같고요. 산업이 위축이 돼서는 안 되고 또는 또 이제 그린 산업을 또 육성해야 되는 거는 또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48%보다는 높고 이제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60 이상이 된다 이런 것에는 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둔 그런 이제 균형 잡힌 ND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산업계 내에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 부문하고 그린 산업 부문하고 다르죠, 완전히. 서로 좀 이해가 다르다. 이제 이런 네, 평가시네요. 완전히 다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목표를 몇 %로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촘촘하게 그렇습니다.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48%를 NDC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면 2030년까지 최소 100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태양광을 누적적으로 대한민국에 깔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4기가 5기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연평균 앞으로 10기가 이상의 풍력 태양광을 깔아야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연간 3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고난의 행군이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고난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없죠, 미래가. 그렇게 지금 글로벌 이 판이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님 이제 나오셔서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랫동안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우리 산업을 또 주식시장을 쭉 봐오셨는데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 과거에는 이제 환경 규제, 지금은 또 기후 관련 규제, 그에 따른 새로운 어떤 산업의 창출, 또 이 도전과 기회가 같이 맞물리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겪고 싶지 않다, 미루고 싶다.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너무 일관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업마다 다를 겁니다. 다른데 이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이 탄소 감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탄소 감축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권, 집권당이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폭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일정 시점이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최근에 보면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조금 더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치면서 모든 영역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 그리고 중국의 이런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이유는 탄소 감축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의 그런 어떤 생산 원가라든지 뭐 품질 경쟁력 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밀려 있는데, 만약에 탄소 감축 부분까지도 밀린다면 사실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을 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굉장히 강하게 각인을 하고, 정부는 또 강하게 기업들을 좀 리드를 해서 네. 어 시장을 좀 열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입니다. 딱 10년 전이죠.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산업계의 반응을 보면 거의 "이거 벌금 내고 벌과금 내고 그 목표를 못 맞춰서 우리 산업계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그 보도 자료들이 끊임없이 전 경련을 통해서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비슷합니다. 네. 지금도 야. NDC 올리니까 뭐 NDC 맞추려면 발전자 회사들은 뭐 십몇 조를 더 내야 된다느니부터 이런 모든 거를 코스트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트죠. 코스트인데 이거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코스트고, 이 코스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음. 게, 그게 인제 핵심인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그렇게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탄소 가격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대비해서 10분의 1 밖에 되지고 않는 가격을 물고 있고, 기업들은 사실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물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외로 수출할 때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늦네요. 네, 답답합니다. 하여튼 글로벌 시장은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분명히 다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해외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아 우리 그래요? 기업들이 해외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국내에서는 유독 눈치를 보면서 잘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간다는 부분이 조금 리더십이 좀 더 강해야 되고, 이 정치가 아니고 이 경제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해외는 그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요즘 뭐 트럼프가 나와서 약간 희석되긴 했지만 트럼프 뭐 4 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조금 화제를 바꿔서 가능성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NDC 2035년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전환 부문에서 많이 줄이는 것으로 목표가 나와서 결국은 그 해법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인데요. 재생에너지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는 예측은 그렇게 그 어떤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예측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제 예측은 올해가 한 3 기가 정도 되는데 2030 년도에 한 7 기가 정도, 그러니까 태양광 한 5 기가, 육상, 해상 합쳐서 한 7 기가, 2 기가 해서 네. 7 기가 정도는 현재 제 추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아마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 목표를 100 기가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NDC 발표한 게 어떤 정합성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100 기가를 하게 되려면 앞으로 한 6년 동안 연평균 10 기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3 기가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도 뭐 많아봤자 단기간에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 5-6 기가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빠지면 2030 년도 30 년도에는 거의 한 뭐 10 한 4-5 기가 이상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ESS를 제외하고도.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시장이 커지는 거죠. 물론 그 목표가 다 달성된다고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지는 네. 않습니다만, 제가 추정하는 한 7 기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시장이 3 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5 배, 6배 네. 이렇게 늘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결국 있습니다. 지금 목표로 나온 NDC의 그 감축 과정에 좀 부합하려면 네. 그 정도 3배 이상의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네. 설치량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혹시 이 정도 늘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년 되면은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한 20% 넘어가는 걸까요? 20% 넘겨야 되죠. 넘겨야 무조건 되겠죠. 넘겨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OECD 꼴찌거든요. 완벽한 6%입니다. 꼴찌죠. 6%. 풍력 네.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우리 전체 발전량 6%밖에 안 되고요. OECD 평균이 10한9% 정도 되죠. 되고 웬만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50% 60%막 그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20%를 넘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현 방안들을 굉장히 음. 빠른 속도로 내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 시장이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포함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재생에너지라면 일단 풍력, 태양광이 네. 주력이니까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풍력, 태양광 해외에서는 풍력, 태양광, ESS를 같이 묶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네. 어차피 간헐성 해결할 가설성을 네. 극복하는 이제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들의 투자 비용들이 있죠. 풍력 1메가 1기가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태양광 1기가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ESS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투자 비용들을 저희가 인제 다 나누어서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인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가 한 9조 정도 시장인데 음. 제 현재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한 27조 정도 2030년도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제 100 기가를 해서 정부의 목표를 다 달성한다 네. 이렇게 인제 하게 되면 그게 인제 27조가 아니고 50조에서 한 60조 이상 되는 아 그런 이제 그렇군요. 큰 시장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7조 잡아서 그게 이제 배분이 된다면 네. 제일 많은 투자가 일어날 분야는 태양광이 아무래도 태양광이죠, 제일 아무래도. 많죠. 워낙 예. 설치가 빠르니까. 설치가 그죠? 빠르기 때문에 태양광은 국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10 기가를 넘겨야 된다고 봐요. 연간. 네. 연간 설치량 기준으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과거에 일본도 뭐 10 기가 근처도 한번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독일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조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인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영농형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만 빨리 진행이 되면 현 정부 내에서 연간 10 기가 올릴 수가 있다고 보고요. 풍력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연간 한 4-5 기가 정도까지도 풍력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상 풍력 위주로 가고 있는데 해상 풍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육상 풍력도 지금 정부에서 아마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또 뭐 육상, 뭐 해상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더딘 걸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사님 보기에 이 규제는 이건 너무 그동안의 시장을 키우는데 저해 요인이었다. 이런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많이 있죠.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거나 뭐 어떤 지자체는 아예 길 주변에서는 뭐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규제들 그리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입지 관련된 규제들이 네.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기후를 중시를 한다면 환경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제들은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쨌든 좀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슬을 꿰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들 워낙에 사실은 유럽 연합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요. 유독 재생에너지 쪽은 아주 이 사업 진행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 덴마크 같으면 유명한 원스톱 숍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아주 정부 내에 구축이 돼 있잖아요. 네. 기후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는 그 업계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풍력 단지 하나 하려면은 음. 10년 걸립니다. 저 교수님 2번 하면 은퇴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좀 줄어들겠습니까? 이 기간이? 줄어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상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산지가 이제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산지에 보면 우리는 이미 국가가 그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음. 나와 있는데 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려면 또 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임도를 또 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임도에는 또 아마 풍력 그 허가가 난 이런 것들이 쉽지가 네. 않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야죠. 음. 그러니까 이미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임도가 있다면 그 지역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음. 것들을 사실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인제 산불 났을 때 맞아요. 상당히 그 임도가 있고 풍력 터빈이 있는 지역에 산불 확산이 굉장히 그 방어가 됐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임도에 있는 터빈이 혹시 사고가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저장소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물을 갖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방출하면서 사실은 산불을 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곳곳에서 생각을 해내면 사실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고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ESS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결국 중국과 비교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또 좀 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ESS가 뭐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어떤 역할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게 ESS 있을까요? 얘기하면은 참 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글로벌 ESS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국가였거든요. 아. 한때 우리 교수님 기억나시겠지만 ESS 권장하면서 엄청나게 설치를 했는데 불이 막 많이 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ESS 관리를 하는 법 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기 음. 때문에 과다하게 충방전을 하면서 이제 불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글로벌 ESS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작았을 때입니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네. 근데 불이 나면서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완전히 멈춰 버렸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없어졌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업체들의 그 기술력은 우리가 배터리만 LFP를 안 썼다 뿐이지 사실은 배터리를 ESS화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제 미국 시장부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LFP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시장 ESS를 인제 중국으로부터 내년부터 인제 접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 인제 물론 그거는 트럼프한테 감사해야 되는 중국 부분인데요. 시장을 맡고 바이든도 만들어 있으니까요. 네. 놨습니다만 훨씬 더 강화시켰어요, 중국으로부터 장벽을.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두 개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하나는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받는 AMPC라는 걸 받고요. 두 번째는 인제 요거는 간접적으로 받는 건데 ESS 단지를 갖다가 건설하게 되면 투자세 공제를 받아요. 근데 AMPC는 내년부터 비중국 비중이 무조건 60% 이상이 돼야지 받습니다. 음. 그게 매년 5에서 10%씩 올라가요. 그리고 ESS 투자세액 공제는 55%가 그러니까 원가 비중의 55% 이상이 돼야지 그 투자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것도 매년 5%씩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를 가지고 ESS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인제 없어질 수밖에 음. 없는 거죠. 왜냐하면 ESS는 30%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경제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미국의 ESS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자인 테슬라하고도 이미 LG하고 SDI가 했고요. 그래서 인제 시장을 다시 공략하는 인제 상황이 돼 가는 건데 요게 인제 아직은 유럽은 시장도 미국보다는 작고 하지만 유럽의 성장 속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거거든요, 음. ESS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생에너지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네. 상태이고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 지금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 요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급이 갑자기 확 광이 네. 되면 이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버릴 바에는 ESS를 담는 게 맞죠. 해서 저축해 놔야죠. 그래서 유럽의 ES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도 지금은 중국이 인제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LFP를 우리 업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럽의 ESS 시장도 앞으로 큰 시장이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건데 이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중국에 비해서 뒤질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사실은 앞으로 ESS 설치할 잠재력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요. 국내
이미 존재하는 이러한 태양광 업체들 뭐 300메가 규모 큰 이런 데서도 아직 배터리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기존에는 근데 이제 작은 사업자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ESS 설치하는 수요가 좀 낮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대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ESS 설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정부가 ESS 입찰을 해서 3 기가와트 아워의 입찰을 한번 했었고요. 연내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음. 국내 태양광이 최소 5 기가에서 한 10 기가 정도 연간 설치한다는 걸 가정을 하면 이거를 2 시간짜리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잡는다면 5 기가만 하더라도 10 기가와트 아워의 시장이 생겨야 되고 10 그렇습니다. 기가가 되면 20 기가와트 아워 생겨야 네. 되잖아요. 거기에 뭐 주파수 조정 ES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른 유형의 또 ESS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이 ESS 기준으로는 10 기가와트 아워 이상 정도의 아하. 시장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네. 인제 판단하고 특히 인제 우리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전력망을 뭐 정부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님비 현상 이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ESS를 먼저 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 벌면서 대규모 송전망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10 기가와트 아워 이상이 되면 국내의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40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ESS만으로 10 기가와트 아워 이상이 되면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고 없었으니까 국내 시장이. 이제 또 기원의 환경부가 NDC를 올렸기 때문에 국내에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지금 전기차가 올해 그나마 좀 많이 성장을 해서 2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올해 한 20만 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NDC 달성하려면 연평균 60에서 한 70만 대를 팔아야 됩니다. 음. 근데 60만 대 팔면 배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40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ESS의 국내 수요만으로 국내 배터리 공장이 이제 100% 이상 돌아가야 되니까 증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바로 정책에 의해서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ESS는 국내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네. 앞으로 잘만 공략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뭐 네.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ESS 시장은 10%도 안 되는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무시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쁠 것이고 반면에 ESS는 또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맞아요. 확대 때문에 워낙 지금 빠르게 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주요 국가들에서 뭐 전기차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죠. 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ESS 수요를 견인하는 또 요인 중에 AI.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투자가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다 인제 원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AI로 인해서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있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AI를 천연가스나 원전이나 석탄으로 돌리면 ES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전통 에너지원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천연가스는 지금 터빈이 부족하기 때문에 3 년에서 5 년까지 걸리고요. 석탄은 뭐 건설하지 않고 원전은 한 10년 걸리잖아요,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칩의 그 사양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보통 한 3 년에서 4 년, 5 년. 그래서 예전에는 빅텍들이 데이터 이 감가상각 연한이 3 년이었어요, 보통 평균. 이 칩의 변화 속도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들 돈이 없어서 좀 늘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빠르게 상각을 할 정도로 투자와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는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력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압도적으로 되고 있는 풍력 태양광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ESS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결국 이 AI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핵심 후방 산업인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결국 제일 빠르게 설치하고 또 청정인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 그것과 연결된 ESS가 같이 네.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적인 이런 체인 그렇습니다. 효과가 쭉 발생하는 이런 시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맞는 것이고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 이제 우리 투자들은 뭐 사실은 AI 하면 일단 다 원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국내에서만 그렇죠. 어떻게. 근데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글로벌 원전 주식들의 투자를 사실은 좀 많이 주도하기 때문에 음, 지금 글로벌 원전주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진짜 지금과 같은 AI가 버블이 아니고 계속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면 원전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미국만 하더라도 한 60에서 70기가 정도의 풍력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데 에, 다른 에너지원들의 설치량은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1년에 뭐 많아야 한 10기가 이 정도 됩니다. 많이 되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망을 돌리는 그게 표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현상은 유럽으로 지금 또 유럽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영역을 많이 확장을 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아예 들어갈 때부터 재생에너지 베이스로 들어간다고 대부분 빅테크들이 최근에 선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ESS 수요가 거기도 또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서 저는 미국은 ESS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초반 정도 보고 있고요. 유럽은 3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의 전성 시대가 사실은 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사님은 전기차가 주도하는 배터리보다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ESS 이쪽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더 현재로서는 크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모든 게 트럼프 때문에 이제 어그러진 거긴 한데 네. 원래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1년에 20에서 한 30%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까지는 거의 성장이 없거나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역성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빈틈을 ESS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ESS가 얼마나 팔리지?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실적을 볼 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ESS 설치량이 얼마나 되지? 그거를 이제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거예요. 전기차보다는. 그렇군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테슬라의 ESS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네. 네. 한국으로 좀 눈을 돌려서요. 아까 원전 또 S3을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번에 NDC 확정되면서 또 네. 국회에서는 네. 사실 이건 너무 좀 캐캐 묵은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또 전환 부분에서 탄소 감축을 많이 하려면 지금부터 또 원전 이제 여기서 원전은 주로 이제 1.4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대형 원전이죠. 이것도 네. 입지 확보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또 정치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전 비중이 30%를 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탄소 감축이 글로벌 표준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큰 사고 내지 않고 원전 비중을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OECD 꼴찌라도 우리가 산업 경쟁력이 낙오를 하지 않나 그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에, 우리나라의 원전 전력 비중은 글로벌리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일 높죠. 프랑스가 60%대고 우리가 30%대, 그다음 미국이 20% 네. 조금 안 됩니다. 원전 밀집도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0%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OECD 꼴찌 6%밖에 안 돼서 글로벌 OECD 평균 대비 3분의 1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산업을 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이제 부족하고 초기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죠. 거기에 사회적인 모든 리소스를 갖다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은 그냥 좀 안전하게 좀 쓰자. 30% 요 정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거를 조금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진격이죠. 네. 예, 이게 3분의 1 평균 대비 3분의 1 밖에 안 네. 된다는 것은 약간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제라든지 이제 아마 트럼프의 레임덕이 이제 본격화되면 내년 이미 그런 중간선거 뉴스가 꽤 나오더군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다시 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게 될 거고요. 탄소 장벽을 미국도 본격적으로 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 다 미국으로 가야 돼요. 수출 수출 주도의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산업 공동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는 국내대로 또 육성을 해야 되고 수출을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탈탄소를 국내 제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상태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 제가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느끼는 것은 결국 이게 AI 붐이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네. 의식의 고조든 여기에 걸맞는 에너지 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싸게 빠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설치해서 그렇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좀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모든 국가들의 트렌드잖아요. 중국이 그걸 주도를 해 왔고 원래 유럽이 주도하다가 중국한테 이제 헤게모니가 넘어갔고 미국은 잘 나가다 이제 트럼프가 삐끗하긴 하겠지만 뭐 기업들 입장에서야 뭐 트럼프 얘기를 뭐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의 공감대가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공감을 하건 안 하건 글로벌 산업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뭐 재생에너지는 비싸, 뭐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서 산업에는 안 맞아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ESS가 있고 AI가 또 발전하면서 초단위, 밀리미터 맞아요. 초단위까지도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네.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 싼 게 제일이죠. 네. 근데 이미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원입니다. 한국만 제외하고는요. 오늘 이 방송 좀 우리 국회에서 좀 공식적으로 틀어서 국회의원들이 듣고 좀 이 변화,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 이런 걸 좀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에너지 이슈를 정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일이 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 어쨌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제 플랫폼이 어쨌든 만들어졌고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후 이슈, 에너지 이슈, 탈탄소 이슈는 사실은 여야가 함께하는 공동의 플랫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별도로 논의한다. 이거는 서로 뭐 싸우는 것과 그렇습니다. 다르게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2030년 이후에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